오늘은 호수의 유기물 두 번째 파트로 부식질과 유기물 순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부식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부식질이 생태학적으로는 그렇게 큰 피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 환경 분야에서 사람이 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환경학적 의의가 크다. 그래서 부식질에 대해서 특별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부식질은 생물의 독성이 없습니다. 부식질이 많은 물은 어떤 물이냐면은 낙엽이 우러난 갈색을 띠는 물, 우리가 마시는 홍차,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식질이 많은 물이 되겠는데, 생태학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생물이 사는데도 피해를 주질 않고. 그런데 물을 이용하는 정수 공정에서 유해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뭐냐면 이 유기물이 염소와 결합해서 발암성을 내는 염소 소독 부산물 disinfection byproduct를 만듭니다. disinfection byproduct라고 해서 줄여서 DBPS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수돗물의 수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 수돗물에서 수질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유해한 물질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인데, 흔히 그 수돗물 자체, 원수 자체에는 유해 물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없는데 이걸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 염소라고 하는 그 소독약을 쓰는데, 마지막에 살균제로 쓰는데, 이 염소가 탄소와 결합해서 염소화 탄화수소, chlorinated hydrocarbon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듭니다. chlorinated,라는 말은 염소가 결합됐다. 그러니까 hydrocarbon은 수소와 탄소가 결합된 물질을 말하죠. 대표적인 물질이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THM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부식질이 얼마나 있느냐가 수돗물의 질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식질이 얼마나 있는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은 이 수바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수바는 뭐의 약자냐면은 Specific UV Absorbance, 요게 첫머리만 따서 SUVA를 따서 흔히 수바라고 부릅니다. UV Absorbance, UV 흡광도죠. 자외선 흡광도인데 흡광도 앞에 Specific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자, Specific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기물은 자외선을 흡광합니다. 유기물은 일반적으로 다 자외선을 흡광을 하는데 그 유기물 중에도 같은 양의 유기물이라도 어떤 물질은 흡광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물이 흡광을 많이 안 하는 유기물이지만 유기물 양이 자체가 많으면 또 흡광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자외선 흡광도를 측정한 다음에 그것을 DOC로 나눠줘요. 유기물 양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유기물 양이 DOC 밀리그램 카본 퍼 리터로 나눠주니까 1mg 카본 퍼 리터의 유기물이 흡광도를 얼마나 가지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의 양으로 표준화를 한 거죠. 그런데 유기물 양으로 나눠서 표준화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부식질의 함량이 높을수록 UV 흡광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유기물이라도 예를 들어서 유기물이 글루코스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흡광도가 작아요. 그런데 이게 벤젠으로 있으면은 흡광도가 높아집니다. UV 흡광도가. 그러니까 이 벤젠고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벤젠고리가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얼마나 많으냐가 바로 흡광도, 이 수바를 결정하는 거예요. 같은 양의 유기물에 대해서 흡광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그것을 수바를
부식질화의 척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이 생물이 잘 분해하는 그 슈가라든가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이제 박테리아가 다 먹어버리고 박테리아가 못 먹는 아로마틱 컴파운드들만 남아있다. 그러면은 점점 이 흑광도가 이 수바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색깔도 육안으로 볼 때도 색깔이 점점 갈색이 짙어지는 거죠. 그래서 폴리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많아지는 이런 부식질화를 이제 수바로 나타내는데, 그럼 그걸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소독 부산물 생성량과 비례하는 그런 지표다 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같은 양의 유기물이라도 글루코스는 소독 부산물을 적게 만드는데 이 벤젠고리들은 아로마틱 컴파운드들은 소독 부산물을 더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 벤젠고리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아로마틱 컴파운드들이죠. 이 부식질이 이런 분자들이 많이 있는 게 부식질입니다. 여기에 이 HOCl이 염소가 물에 녹아서 만들어지는 이제 소독약입니다. 이게. 염소가 물에 녹아서 살균을 하면은 요런 이 링이 끊어지는 거죠. 링이 끊어지면서 거기에 이렇게 클로라이드가 가서 결합을 합니다. 클로린이. 근데 요 끝에 것을 보면은 탄소 하나에 클로린이 3개가 붙어 있습니다. 클로린이 3개 붙어서 할로겐 원소가 3개가 붙었다. 여기서 할로겐이라고 하는 쓰는 이유는 소독할 때 이 염소를 쓰기도 하고 또 브롬을 쓰기도 합니다. 이 염소와 브롬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해서 만드는 생성 물질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브롬을 쓰는 경우에는 여기 클로린 대신에 염소 대신에 브롬이 가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로겐 원소가 3개가 붙어 있다. 할로겐 원소가 3개 붙어 있는 탄소. 그러니까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붙어 있으면 메탄이죠. 근데 이 수소 자리에 대신 이 할로겐 원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해서 트리할로메탄이라고 부르고, 이게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생성되는 그 발암 물질입니다. 그 외에도 이 유기물에 이 염소가 결합이 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디스인펙션 바이프로덕트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가장 심플한 게 요게죠. CHCl3. 요게 이제 THM 대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브롬을 쓰는 경우에는 섞어서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브롬이 같이 섞여서 결합이 되기도 하고, 브롬을 안 쓰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염소가 결합하는 물질들이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그 소독 부산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식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 다음 유기물의 순환, 호수와 하천의 유기물의 순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은, 우선 그 유기물의 근원이 어디냐, 외부 기원 유기물과 내부 생성 유기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물의 근원이 수체가 하천이냐 호수냐에 따라서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자, 외부 기원 유기물은 영어로는 allogenous organic matter라고 부릅니다. allogenous라는 말은 그 수체 내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왔다는 지질학 용어입니다. 원래는 지질학에서 분야에서 쓰던 용어인데, 그러니까 퇴적물이라든가 어떤 토양이 그 자리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밖에서 흘러 들어왔다, 또는 뭐 물에 떠내려오거나 아니면은 빙하에 의해서 떠내려왔을 경우에 그것을 그 토양을 allogenous라고 불렀어요. 유기물에서는 그 호수 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육상 식물의 광합성 산물, 낙엽이나 또는 농작물 잔재, 이런 것들을 allogenous organic matter라고 부르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기물이 또 어떤 경우에 많아지느냐 하면은, 낙엽 외에도
그 식량으로 많이 우리가 유기물을 수입해 오죠. 그러면은 생태계로 볼 때는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또는 그 호수 유역 생태계에서 광합성하지 않은 유기물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광합성해서 만들어진 유기물이 식량이나 사료 형태로 그 지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유출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 생성 유기물은 그 수체 내에서 생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 플랑크톤과 수초가 이제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만드는 생산자인데, 자연호에서는 이 내부 생성 유기물이 주요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인공호나 하천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기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양, 수체에 비해서 물이 많은 양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하천 보면은 낙엽이 막 들어오고 식물 플랑크톤은 별로 없죠. 수체가 작으니까 그 광합성할 수 있는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유기물은 적은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기물은 많아지죠. 그에 비해서 자연호는 밖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적어요. 수체는 크고. 그러니까 내부 생성 유기물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자, 호수 내에서 일어나는 그 유기물의 순환 과정을 보면은 우선 호수 내로 들어오는 그 유기물의 양을 보면은 청정한 유역에서는 주로 DOM으로 들어옵니다. 그 입자상 유기물은 토양이나 이 산림에서 잘 붙잡혀 있어요. 거기서 잘 침식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물에 녹아서 조금씩 디솔브드 오르가닉 매터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은 농경지에서는 퇴비를 많이 주게 되고 그 퇴비가 유출이 돼서 많이 호수로 들어옵니다. 또 그 밖에서 들어오는 유기물 중에 산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보면은 이 콜스 POM이라는 게 많이 들어와요. 입자가 큰, 콜스라는 것은 입자가 크다는 뜻이고 파인은 입자가 작다는 뜻입니다. 입자상 유기물 중에서 입자가 더 큰 거죠. 그래서 그 한자 말로 하자면 조립질입니다. 조립질 유기물이 되죠. 보통 2mm 이상 되는 것을 대개 콜스 POM, 조립질 유기물이라고 하고 주로 낙엽 같은 그런 데트라이터스가 됩니다. 호수로 들어오면 호수 내에서는 바로 바닥에 가라앉아 가지고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또 거기에 미생물이 붙어 살면은 그걸 동물이 먹어요. 그래서 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해가 됩니다. 이 콜스 POM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온다고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에 경사가 가파르고 폭우가 내리고 하기 때문에 콜스 POC가 많이 들어옵니다. 유럽 같은 데는 폭우가 안 내리고 평지가 많아서 거의 POM이 들어오질 않아요. 호수로 들어오는 물은 대부분 DOM이죠. 그런데 이 콜스 POM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나라 환경부의 그 수질 측정, SS 측정 기준을 보면은 2mm 이상 되는 것들은 채로 걸러서 버리고 2mm 이하 되는 것만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측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mm 이하 되는 그 입자상 물질은 우리가 POM 또는 뭐 SS 이렇게 해서 측정을 많이 하는데 fine POM이라고 부릅니다. 작다, 입자가 작다, 그러니까 세립질이라고 부릅니다. 세립질. 이런 작은 것들은 그 필터 피더 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쉽게 조개라든가 동물 플랑크톤들이 이런 것을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OM인데 DOM은 먹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물속에 작은 분자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그 덩어리로 있는 것보다는 동물이 먹을 때 에너지의 밀도가 낮죠.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보통 동물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절반 이상이 휴믹 서브스탄스예요. 그 아로마틱 컴파운드들이기 때문에 먹어도 흡수가 분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물질들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DOM을 그래도 일부 박테리아들이 흡수합니다. 박테리아가 흡수해서 원생동물에게 먹이가 되고, 이 원생동물은 또 그 다음 큰 동물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해서 먹이 연쇄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는 DOM을 이용해서 그 먹이 연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자 역할이 된다 하는 거죠. 그 POM과 DOM의 비교를 잠시 정리를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호수 내에서는 DOC가 훨씬 많습니다. 자, POM은 들어오면은 바로 호수 내에서 바로 침강이 됩니다. 입자가 큰 것들은 바로 침강되고, 떠있는 POM은 뭐냐면 살아있는 조류나 박테리아들이에요. 굉장히 크기가 작은, 또 조류나 박테리아, 조류들은 그 몸에 지방을 만들어서 떠 있기도 하고, 뭐 기포를 만들어서 떠 있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살아있는 조류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양을 보면은 DOC가 훨씬 많아요. 보통 한 10대 1 정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그 주변에서 뭐 낙엽 부스러기, 퇴비 부스러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POC가 조금 높아가지고 한 10대 2, 10대 3 뭐 이 정도까지도 갑니다. 하천에서는 POM이 더 많아집니다. 하천에서는 또 유속이 빠르면은 어떤 경우에는 POC가 DOC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비가 와서 홍수가 져서 막 흙탕물이 내려갈 때 측정해 보면은 그 DOC보다 POC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그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POC가 많이 유출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곳이 있다. 그 POC 유출의 중요한 근원이 뭐냐면은 농경지 또는 산림, 특히 농경지에서는 아주 침식이 많이 됩니다. 퇴비는 유기물이 이렇게 입자상으로 농경지 표면에 덮여 있죠. 그러다가 비가 올 때 많이 씻겨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기물의 그 순환 과정에서 제일 많이 연구한 것이 1차 생산력입니다. 그 수생태계의 유기물을 만드는 그런 과정, 첫 번째 과정이기 때문에 생태계로 보면은 그 생태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첫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그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태계에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양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그 지표가 되는데, 또 하나는 그 얼마나 그 수체가 부영량화되어 있는가, 부영량화의 정도를 그 파악하는 중요한 잣대로, 척도로 이 측정을 많이 했습니다. 1차 생산력 측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이는데,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산소법입니다. 산소법은 산소병법이 있고 DO 일주기 변화 방법이,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산소병법은 산소 챕터에서 소개를 했었죠. 그 병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투명한 병과 검은 병에 넣어놓고 산소 농도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해서 그 차이를 가지고 1차 생산력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DO 일주기 변동을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도 요즘 종종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광합성을 하면은 그 산소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광합성을 하면은 낮에 이렇게 산소가 생성이 돼요. 이게 광합성에서 생성한 양입니다. 밤에는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성량만 가지고는 1차 생산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호흡에 의해서 물속에서 소비된 산소가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박테리아나 조류가 호흡으로 소비한 양이 있죠. 그래서 소비한 양은 이렇게 거의 하루 동안 거의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거의 같다. 여기 까만 바는 라이트, 빛이 있는 기간입니다. 낮이죠, 여긴. 그러니까 광합성량은 낮에만 많이 일어나고 밤에는 안 일어나고, 호흡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량만큼은 광합성량에다가 더해줘야 되죠. 이건 소비한 양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해 주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그 대기로 확산되는 손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낮에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과포화되면은 물 속에 있는 산소가 대기 중으로 손실이 됩니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나간 것을 이만큼을 더해줘야 돼요. 예. 근데 또 밤이 되면은 거꾸로 산소가 줄어들면서 대기로부터 물 속으로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 산소 들어간 양이 또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예, 낮에는 이 밖으로 빠져나간 양을 더해줘야 되고, 밤에는 예, 산소가 이렇게 밖에서 들어온 양이 있으니까 이건 또 빼줘야 되고, 이걸 또 더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대기 확산 손실, 호흡, 이거를 보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산소의 증감, 순 증감을 계산을 해가지고 광합성 양을 측정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제 이거죠. 광합성 양. 그런데 이 방법은 부영양호에서만 측정 가능합니다. 산소 농도의 변화가 보통 하루에 밤낮으로 변화가 한 2mg, 빈영양호에서는 한 1 내지 1mg 이하가 돼요. 그러면 측정이 좀 어렵습니다. DO 변화량이 매우 작고 대기 확산 손실이라든가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에 오차가 굉장히 커지죠. 그런데 부영양호에서는 밤낮의 변동이 뭐 한 3mg/L 뭐 이상 이렇게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쉽게 이게 측정이 가능하다. 또 요즘은 그 산소를 연속으로 측정하는 그 측정 기기가, 센서들이 많이 보급이 돼서 물속에다 이렇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호수에다가 달아놓고 산소의 변동을 그 연중 계속 연속 측정합니다. 그러면 그 연속 측정한 것을 가지고 1년 동안의 그 1차 생산력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좀 정확하게 측정할 때는 이 방사성 탄소법을 사용했습니다. 방사성 탄소법은 어떤 원리냐 하면은, 탄소는 동위 원소가 있습니다. 아이소토프가 있는데, 탄소는 양자가 6개, 중성자가 6개죠. 그 원자 번호가 6번인데 양자 6개, 중성자 7개짜리가 있어요. 그건 C13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건 좀 안정된 그 원소예요. 안정된 탄소예요. 그런데 양자 6개, 중성자 7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성자 8개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질량수가 14가 되죠. C14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양자 수에 비해서 중성자 수가 많아지면은 그 원자는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해서 이 중성자가 붕괴됩니다. 중성자가 붕괴되면서 베타레이를 내면서, 베타레이는 전자를 냅니다. 전자를 내면서 양자와 전자로 이제 붕괴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C12와 C13은 스테이블 아이소토프고, C14는 레이디오 액티브 아이소토프라고 부릅니다. 레이디오 액티브, 방사능을 가진 방사성 동위원소다. 근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인 C14이 방사능을 가지지만 화학적 성질은 동일합니다. 양자의 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C12나 C14이나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그런데 이 방사능을 가지는 C14는 우리가 아주 미량이라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타레이가 전자가 튀어나올 때 이것을 잘 측정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가 튀어나왔는지 깨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14는 생물체 내에서 유기물이 어떻게 이동해가고 변해가는가를 연구하는 트레이서로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화학 반응에서 어떤 유기물이 생체 내에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추적하는 추적자로 사용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그 광합성 연구에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C14을 가지고 있는 CO2를 넣어줍니다. CO2를 넣어주면은 이건 다른 정상적인 그 C12CO2나 똑같이 조류에 흡수돼서 광합성에 이용됩니다. 그러면 광합성에 이용되면 조류 세포 내로 들어가요. 세포 내로 들어가서 글루코스 또 스타치가 돼서 세포 안에 들어가 있죠.
그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론이냐 하면은 물속에 있는 C12CO2의 양의 일부를 고정하는 거죠. 그 광합성에 의해서 고정하는데 이 비율이나 C14을 넣어서 이것을 고정하는 비율이나 같다. 화학적 성질이 같기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도 동일한 비율로 고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량의 C14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세포 내에 남아있는 C14, 고정된 C14을 측정하면, 베타레이를 측정하면은 얼마나 광합성이 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첨가한 양이고, 이거는 우리가 측정하는 양이고, CO2의 양을 측정해요. 물속에 있는 토탈 CO2의 양을 측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광합성량, C12의 고정량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방법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빈영양호에서 측정이 가능하고 그 해양 생태계에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해양 생태계에서는 그 호수에 비해서 그 1차 생산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보통 산소법으로는 잘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서 주로 쓰던 방법이고 이걸 이제 담수 생태계에서도 많이 썼던 것이죠. 1차 생산력이 그 어떤 경우에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분포를 어떤 분포를 보이는가를 보면은 자 우선 1차 생산을 하는 생물이 식물 플랑크톤이냐 수생 식물이냐 이렇게 크게 둘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 플랑크톤이 훨씬 많아요. 1차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호수에서는 수변에 식물대가 아주 많이 발달하고 그 식물이 광합성을 많이 합니다. 팔당호라든가 우포 이런 데 보면은 수생식물대가 굉장히 넓어서 식물의 광합성이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1차 생산의 제한 요인이 뭐냐, 결정 요인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물론 기본적으로 이 생물의 양이 중요합니다. 식물 플랑크톤의 양, 또 수생식물의 양이 결정 요인이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요인으로 그 인의 농도, 영양분의 농도죠. 영양소의 농도, 그 다음에 체류 시간, 하천 같으면은 바로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이 잘 광합성을 못해요. 정체된 호수라야 이제 식물 플랑크톤이 오래 정체하면서 그 만들 수가 있고, 또 빛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 저녁, 밤 이런 데는 빛이 부족해서 1차 생산을 잘 못하고, 또 흙탕물이 막 들어오면 물이 혼탁해져요. 그러면은 1차 생산을 잘 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제한 요인이 환경에 따라 다르다. 이 수심에 따라서 광합성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이 유광대라는 개념으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자, 유광대라는 개념은 뭐냐면 표면 얕은 곳은 광합성이 더 많은데 점점 깊어지면 빛이 약해지면서 호흡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유광대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량이 호흡보다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은 그 조류로 볼 때는 1차 생산자로 볼 때는 에너지에 이득이 있는 거죠. 자기가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광합성에 의한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러면 에너지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유광대 이하로 빛이 점점 얕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에너지의 손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광합성과 호흡이 같아지는 수심, 그 수심을 보상수심이라고 합니다. 보상수심이라고 하고, 이 보상수심 윗부분을 유광대, 빛이 있는 곳이다. 광합성을 많이 할 수 해서 1차 생산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개 그 보상수심은 수면 광도로 보면은 약 수면 광도의 1% 정도가 도달하는 그 정도까지도 그 수생식물이나 식물 플랑크톤이 자기가 소비하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면서 생존이 가능합니다.
1차 생산의 그 분포를 면적당 1차 생산량을 가지고 그 빈영양호인가 부영양호인가를 많이 평가하는데 보통 그 기준이 1제곱미터당 하루에 1g 카본, 유기물로 보면 한 1g 카본 정도의 그 유기물을 만들면은 부영양호의 기준이 됩니다. 이보다 더 많으면 부영양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값은 육상식물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은 값이에요. 육상식물과 그 수생태계를 비교해 보면은 1차 생산의 양이나 그 태양에너지의 이용 효율은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은 그 유기물의 분포 또 부식질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